이건 신약이 정말 개발되면 그 회사 주가는 그냥 완전히 폭등하겠네요. 되면은 한 방이니까요. 심지어 뭐 어떤 약들은 약병이 제일 비싸다는, 원가 중에서 약병이 제일 비싸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오늘 책은 바로 K바이오 트렌드 2021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제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네네. 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이제 인터뷰로 정했고요. 네. 코로나가 몰고 온 이제 K바이오 열풍의 실체, 그다음에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재를 읽고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지 사실 또 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질문으로 과연 이제 한국이 네. 바이오 강국이 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이오 강국이라는 게 네. 사실 뭐 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사실 처음부터 뭐 우리나라가 강국,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분야인 IT나 네. 반도체나 이런 것도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강국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와 뭐 기술 개발과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위치가 된 건데, 지금 이제 바이오 벤처를 차린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초기 시드머니가 없어서 벤처 설립을 못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막말로 진짜 제가 유학가 있는 친구 2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도 200억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바이오 쪽에는요. 네. 아, 그만큼 돈이 몰리고 있긴 하군요. 네. 돈이 몰리면 근데 인풋이 있으면은 사기꾼도 많겠지만 아웃풋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옛날에 IT 닷컴 버블 때도 네네, 그렇게 그쵸. 돈이 몰렸고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지만 네네. 지금이 네이버, 카카오가 네네. 나왔다. 뭐 이런 뭐 얘기. 없어진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IT 버블 때도요.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는 몇몇 네.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보고 있는 것이죠. 버블 속에서 성장한 기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버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까. 아, 근데 이제 버블에서 피해를 입으시는 그쵸, 일반 그건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오늘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네.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K바이오 일단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인정받는 분야가 좀 있긴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하나도 없었죠. 진짜 네. 뭐, 이제 신약이 나온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네.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시밀러나 진단키트 같은 네. 경우가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쵸, 것 그쵸.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해서도 이제 뭐 기술 수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네. 또 뭐 FDA 허가를 받는 사례도 나오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와 달리 K바이오는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네. 시밀러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CMO가 이제 위탁 생산, 네네.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대표되는 바이오 시밀러는 제조 기술 및 출시 제품 등에서 글로벌 빅3에 들어간다.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생산 능력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 먼저 지금 시총 사실 10위 안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네네. 그거 두 종목만큼은 세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 이제 네. 앞으로 커나갈 잠재력도 크다고 보는 거죠. 셀트리온대로, 그리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대로 네.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 투자자들 뭐 우리 어차피 외국인들도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두 종목만큼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럼 K바이오 좀 미래 전망에 대해서 네. 실제 업계의 전문가들 좀 어떻게 봐요? 업계 전문가들은 다 좋다고 보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업계에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인이 보시기에. 저는 그래도 사실- 이제 여러 이제 네. 뭐 전문가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저 전문가 아니고요. 네. 저는 정말 사실 바이오는 제 주변에서 네. 사실 어떤 특정 종목 하나를 들어갔다가 네. 지금 이제 상패 위기 어떤 종목인가요? 그거 제가 지금 말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바이오 쪽은 특히 그 믿음의 영역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거기 투자할 때도 네. 본인 전자산의 한 2분의 3분의 정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널 뭘 믿고 그렇게 투자하냐니까 된대요. 통과할 거래요. 네. 아니 넌 너 내부자가 아니잖니. 네. 그런데 그렇게 되더니 결국 이제 상패 위기. 근데 전 재산의 3분의 1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원래 주식 투자하시는 김자크 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안 하시는 행동 안 아닌가요? 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분은 제 영상 안 봐요. 친구인데.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네. 바이오가 사실 다른 업종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맞죠. 위험한 건 사실이지 않나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IT도 20년 전에는 굉장히 위험했었잖아요. 신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뭔가 완료가 돼서 뭐 네.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은 네.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도 떨어지겠지만 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애초에 알기가 어려운데다가 네. 또 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만든다 치면 네. 이제 구상을 하고 1, 2년 지나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는 이런 약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더라도 이제 출시까지 10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 네. 과정을 알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네. 임상시험 1, 2, 3, 4을 거쳐서 FDA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나왔다는 게 결국 생각해보면은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네. 거거든요. 여기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네. 그 다음 이야기니까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이 삼성이 갤럭시 뭐 S23, 24를 만들 거고 네. 그게 잘 나올 거라는 믿음은 우리 모두 대부분 어느 정도 있을 거죠. 그 네네. 전거보다 잘 만들 것이다. 네. 근데 바이오는 약간 약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약간 그 임상이 실패한 사례도 너무 많고. 갤럭시 S23, 24를 잘 만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옴니아 만들 때 갤럭시가 이렇게 잘 나갈 줄은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애니콜 만들 때 아. 갤럭시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나 이런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미 성장과 성숙 쪽에 가 네네네. 있다면 이제 진짜 바이오는 약간 태동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겠네요. 네, 그 1년 전만 해도 모더나는 네. 진짜 그 거의 반 사기꾼 아니냐라는 아. 이야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큰 회사거든요. 훨씬 역사가 오래됐고 네. 모더나에 비교해서. 네. 근데 모더나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과 그리고 모더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얻은 신뢰로 많은 투자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대형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면요. 바이오가 여전히 벤처에서 시작해도 이야. 대형 제약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네,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책에 보니까 K바이오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우선 이공계 인력들이 바이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K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뒷받침한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네,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의 숫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네, 지금 세계 2위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열풍 수준이다. 국내 전체 벤처 펀드 투자액의 3분의 1이 바이오 분야 벤처 기업에 몰리고 있을 정도이고 2019년 바이오 분야 투자액은 1조 1,033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정부도 2030년까지 매년 4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닌데요.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네. 바이오 벤처 분들은 한국에 투자 설명회를 하러 와요. 이 사람들이 네. 그 한국 투자 파트너스 이런 이제 대형 VC들이 네. 투자하는 투자 규모는 유럽 애들이 들어도 깜짝 놀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이겠다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투자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수주 건물 트진 뭐 바이오 관련 사업도 좀 있는지. 근데 뭐 이제 코로나가 네. 유행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 공장들이 많이 셧다운이 됐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 공장에 한 명만 코로나에 확진돼도 좀 그쵸. 며칠 쉬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 세계에 그 공장을 분산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또 코로나 백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의약품 자체에 대한 네. 수요도 높아지면서 네. 전 세계에 좀 이제 안전한 공장들을 찾는 움직임이 늘어났어요.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상공장을 처음 완공할 때만 해도 저 어마어마한 규모를 캐파를 언제 다 채우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몇 년 안 돼서 지금 다시 사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발표를 하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 게 네. 반도체 생산 공정이랑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이랑 좀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거든요. 뭐 위생적인 환경과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과 이런 거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우리나라 바이오 공장들의 레퍼런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바이오 뭐 위탁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바이오 공장이 좀 증설하고 있는. 네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뭔가 신약을 많이 만든다든가 그런 쪽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 네. 근데 또 신약을 만드는 쪽에서도요. 네. 그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잘 돌아가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품귀 현상이거든요. 모더나도 화이자도 지금 백신을 공급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초과 상태가 됐어요. 초과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계약부터 맺고 공장부터 마련하고 이러는 사례도 늘고 있고. 그만큼 어쨌든 수요는 많다는 거네요. 네네. 어쨌든 다 맞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렇네요. 네. 자, 어쨌든 코로나로 이제 K바이오가 좀 급부상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전 세계를 구한 뭐 K 진단 키트. 네. 요거 실제적으로는 뭐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그 외국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1차 대유행이 빨리 왔잖아요. 그렇죠.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촉발됐던 집단 네, 감염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 빠르게 찾아내야 되는데 음. 이 과정에서 진짜 뭐 정부도 다급하고 기업들도 다급하다 보니까 네.
그 승인을 빨리빨리 내주고 엄청난 물량을 초반부터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발 집단 감염이 딱 잡히는 순간부터 이 한국의 진단 키트가 믿을만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쯤부터 이탈리아, 이란, 미국 이런 데들이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출 물량이 엄청 그러니까 신뢰를 일찍 얻었고 일찍 개발했던 게 그렇네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병을 했으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받았으니까 네. 그냥 그걸 빨리 사가는 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레퍼런스가 쌓이고 나면은 이제 이걸 또 잘 안 바꾸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빠른 판단과 빠른 투자로 이어졌다. 투자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저는. 그럼 진단 키트까지 좋아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미국이나 유럽이 만든 백신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 자체가 네. 근데 mRNA 백신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이번에 처음 맞는 백신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의 체력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분야고 지금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든 이거는 한 6, 7년 전부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떴던 거라서 약간 기초 체력의 차이. 맞아요. 그거를 바이오 쪽으로 얘기하면 기술 격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기술 격차가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바이오 분야가 되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분야가 되게 보수적인 분야거든요. 웬만한 산업은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따라잡았는데 유럽이 여전히 미국과 비교해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분야거든요. 스위스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기업들이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좀 보수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분야는. 우리나라 국산 백신 치료제 같은 거는 뭐 향후 나올 예정 같은 거라든가 예상. 개발은 1년, 뭐 이제 정부에서도 네.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임상 1상, 2상, 2중이라서 좀 약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뭐 진단 키트 외에 코로나가 좀 부르집힌 뭐 다른 바이오 쪽 관련된 분야가 또 있나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약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셀트리온이. 네. 레키로나라고 새로운 신약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만든 신약이거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태생이 다르잖아요. 네. 그 조그마한 벤처로 시작했던 셀트리온이랑 진짜 삼성이라는 삼성이 전 세계 제약사 몇 개 합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탑클래스 들어가는 제약사 몇 개 합친 것보다 크거든요. 네, 그런 삼성이 전략적으로 밀어주기로 작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출발선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벤처 스타트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때를 잘 본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 셀트리온도 처음에 CMO,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MO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능성을 본 서정진 회장이 그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직접 집중 투자하기로 그리고 개발에 나서 보기로 결정을 했고 세계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핵심은 신약 개발이잖아요. 근데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엄청 큰 분야인데 잘못했다가 회사가 무너지거든요. 이게 규모가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규모가 몇 조 단위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시기에 스무스하게 신약 개발을 나서서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 신약 개발 성공한 경험이 뭐 매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막 갑자기 종식돼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 경험이 셀트리온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바이오 산업의 시작은 CMO 위탁 생산하는 거가 대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약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신약을 만드는.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CMO가 그래도 제일 그러니까 우리도 하청으로 시작해서 다른 것도 다 하청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하청 같은 느낌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CMO. 네, 그렇게 배워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또 뭐 코로나 분리집힌 뭐 다른 또 어려 분야도 있어요? 뭐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나 뭐 원격 의료나 이런 분야는 여전히 핫한 분야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 유행 이후 어쨌든 비대면은 지금 지금 시대에 최대 하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원격 의료 관련 기업 뭐 2개가 합병을 해서 주가가 엄청 오르고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원격 의료가 사실 나라의 특수성상 쉽지 않은데. 왜요? 특수성이 왜요? 좁은 나라에 5천만 너무 가까우니까. 네. 이게 또 사실 두 가지가 다 교차하네요. 네. 좁은 나라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잖아.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조율 중인데 의사랑 지금 정부랑 많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쨌든 국민적인
합의가 돼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 일본 이런 데서는 이제 온라인과 그 IT 업체와 협업해서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을 많이 나서고 있으니까요. 라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뜰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약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약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일단 약이라고 먹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전해야죠. 네. 감기약을 먹었는데 막 암이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리고 감기를 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전한 거랑 병을 낫게 하는 거, 그 두 개가 제일. 그러니까 안전한 걸 안전성이라고 네. 병을 낫게 하는 걸 유효성이라고 유효성. 하거든요.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약효랑 이제 부작용이 네네. 없어야 된다. 네. 약효는 있어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산업 하면 그 뉴스에 항상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임상인 것 같아요. 네네. 임상. 그 신약 검증에 필요한 임상 시험은 도대체 몇 번 필요한 거예요? 3번 하는데요. 딱 3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3번이 10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네,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임상시험은 3번 하는데, 네. 일상에서는, 첫 번째 하는 임상 일상에서는 그 건강한 사람 몇 명한테 이제 약을 먹여서 죽는지 안 죽는지, 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그마한 환자 소수한테 나와서 좀 안전한지도 확인하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잘 낫게 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세 번째는 이제 시판 직전에 몇천 명, 몇만 명 대상으로 네. 그 실제 약을 투여하면서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뭐 약도 다 다르거든요. 남자한테는 괜찮은데 여자한테 안 좋은 약이 있고, 그리고 뭐 인종도 가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는 괜찮은데 유럽 애들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약이,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데, 네. 그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야, 그게 10년이 걸려요? 그쵸. 이게 관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관찰해야 되니까. 네, 투약하고 관찰하고 이제 보고서 쓰고 이러다 보면 10년이 걸리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지금 엄청 단축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10년 기다렸다가는 그렇죠. 큰일 나니까요. 큰일 나니까. 네. 자, 그럼 신약 개발부터 출시까지 좀 전과정 쉽게 한번 가볍게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허브를 먹으면 코로나가 낫는다더라 이러면 이제 허브에 어떤 게 코로나를 낫게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쵸. 허브의 다양한 성분 중에서 네. 그중 하나를 뽑아내는 과정을 탐색 단계라고 하고요. 탐색.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람한테 바로 투여할 수는 없으니까, 이물질이 코로나를 낫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바로 투여하기는 이제 뭐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낫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쥐나 뭐 이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과정이 있고요. 네. 여기서 거의 다 걸러져요, 사실상. 이게 사실상 거의 다 걸러지는데, 동물을 진짜 잘 낫게 하면서도 동물이 뭐 크게 아파하지 않더라. 네. 이러면 이제 사람한테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고요. 여기서 이제 다 괜찮을 만한 결과를 얻어서 규제기관에 뭐 FDA나 유럽의약품청이나 아니면 식약처의 허가를 노려볼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냈을 때 좀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신약 허가 신청 과정을 거쳐서 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전과정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에서 20년. 네, 예를 들어 뭐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뭐 이런 약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출시한 신약이다 뭐 이랬잖아요. 네. 이게 20년 걸렸거든요. 아, 진짜 오래 걸린 거군요. 네. 신약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올 1월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네. 31번째로 국산 신약 허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3년 만에 나온 또 신약 허가라면서요. 네네. 30호에서 어쨌든 지금 멈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라요. 99년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신약을.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신약이 그럼 30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 사실상 그 30개 중에 잘 팔리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신약이 개발됐는데 또 잘 팔리진 않아요? 그쵸. 핸드폰 많이 출시하지만 잘 팔리는 거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출시되지만요. 그리고 또 신약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치료제도 백신도 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뭐 지금은 사람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 상황이니만큼 다 나누지 않고 맞지만 네. 용하다는 약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런 선택 과정이 또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요. 네. 고객들의. 야, 아마 그럼 신약이 정말 개발되면 그 회사 주가는 그냥 완전히 폭등하겠네요. 근데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잘 팔린다면. 잘 팔린다면, 그래서 이제 딜리어드나 지금 모더나가 주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신약 하나가 잘 팔리면은 길리어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벤처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순간에 10대 제약사로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 10대 제약사로. 이게 되니까 약 하나당 20몇 조씩 팔아버리니까. 20몇 조야. 네. 약 하나당. 네. 그리고 이미 개발된 신약은 만드는 비용 그렇게 얼마 안 들거든요. 심지어 뭐 어떤 약들은 약병이 제일 비싸다는, 원가 중에서 약병이 제일 비싸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 저기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네. 실제 그 자체는 뭐.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잘 되면 진짜 한 방인데 근데 또 안 되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2조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나라 매출 1위 제약사가 이제 셀트리온인데 매출이 2조가 아직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매출의 거의 전체를 집어넣어야 되는 수준이다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오에 투자하는 게 도박이라는 말이 네. 괜히 나온 말은 아니네요. 되면은 한 방이니까요. 뭐 거기다 또 약은 또 그 특성상 뭐 핸드폰 이런 거는 카피가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약은 특허가 있어서 네. 출시만 되면은 그리고 출시가 돼서 잘 팔리기만 하면은 10년에서 15년은 특허로 방어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독점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야. 진짜 더 텀도 길고 그리고 한 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이제 국산 신약 허가를 좀 받을 만한 제품들은 좀 있나요? 지금 31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레키로나,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도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과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니까 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신약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뭐 또 추가로도 지금 많은 제약사에서 임상 2상, 3상 중인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책에 적힌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30개의 성적은 그리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소위 블록버스트 기준이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은 전무하다. 네. 네, 그 제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의 매출이 2조가 안 됩니다. 세트는 전체의 매출이니까. 네.